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몹시 피곤한 날이면 그날의 광경이 꿈으로 펼쳐집니다. 아니 왜 꼭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가야 할 때 날씨는 항상 그렇게 궂은 걸까요? 채 돌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들쳐업고 길을 나선 그날은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길이 몹시도 미끄러웠지만 비틀거리면서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있는 제가 넘어지면 혹시 딸이 다칠까봐 마음은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이기는 것은 뒤에 쫓아올지도 모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마음과는 달리 도망가는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고 심장은 점점 쪼여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이나 시동생이 저랑 딸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단걸음에 쫓아와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칠 게 뻔했기 때문에 어떡하든 그 두 사람이 깨기 전에 벗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첫 차, 고속버스 안에는 저와 딸, 단 둘 뿐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터조차 나오지 않는 그 고속버스가 얼마나 아늑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들쳐업고 버스에 타면 사실 이야기는 뻔한 거잖아요. 저희의 사정을 알았는지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 운전기사 아저씨가 어묵과 어묵국물 한 그릇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정하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껏 저를 살게 한 걸지도 모릅니다. 아기 엄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뜻하게 먹고 정신 차려야 해. 저 아기가 뭘 알겠어. 저 아기한테는 아기 엄마가 세상이야. 세상이 흔들리면 안 돼. 세상이 흔들리면 그걸로 끝이야. 사실 좀 막막하기도 하고 기운 없기도 했었는데 운전사 아저씨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 그 아이의 세상이 저라는 말만큼 저를 무섭게 만드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법이 허락하는 한 뭐든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업고 할 수 없으면 옆에 매달고라도 일을 했어요. 안 하는 일 없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장하다, 안쓰럽다 하면서 물심양면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분도 있었고 때로는 독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지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때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얘기한 이 아이에겐 제가 세상의 전부다라는 그 말 하나만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저를 두려울 것 없게 만드는 천하무적의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런 저도 소름 끼치게 두렵고 무서운 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가족들과 전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이 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훅 제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세월의 흐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그 나쁜 놈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만나고 얘기 나누고 할까봐서요. 제 전 남편은 정말 온갖 사기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집안끼리 서로 혼담이 오가서 결혼을 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 식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를 치는 집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집을 하신다고 했지만
아가씨들이 술을 파는 술집을 하고 계셨고요. 그 안에서 은밀하게 불법적인 거래도 종종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가게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시어머니도 자취를 감췄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 얘기로 짐작하건대 아마 불법 도박판을 설계하고 판을 짜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자기 엄마,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시침 뚝 뗐지만 제가 볼 땐 완전히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가게를 정리하고 그 근처에 또 다른 가게를 하나 냈는데 한 번도 장사를 하는 건 본 적이 없고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지곤 했거든요. 찜닭집이지만 닭이 없는 찜닭집이 밤부터 새벽까지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늘 그 가게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일이겠어요. 나중에는 혹시 시어머니도 이용만 당하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시아버지의 신경질과 짜증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인격이 좋은 분은 아니었고 늘 술에 쩔어 계시는 분이었지만 그나마 돈을 벌어오던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좀 더 표독스러워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악해졌다고 할까요? 어쨌건 가치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한 번씩 시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조금 기세를 누르곤 했는데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시아버지의 그 모든 신경질과 짜증은 고스란히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처럼 쏟아내는 시아버지보다 더 함께 살기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과 10살 이상 차이 나는 시동생이었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 막 고등학생이 되었던 시동생은 몹시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남편도 해주지 않았지만 아버님이 밖에서 낳아오신 아들 같았어요. 어머님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남편하고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시동생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그 시동생의 눈빛이 참 싫었습니다. 너구리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뭔가 깨끗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눈. 음흉하게 쳐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저를 빤히 볼 때면 마치 제가 시동생 앞에 발가벗고 있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뱀 같은 눈빛의 시동생이 싫어서 남편한테 저를 혼자 집에 두고 어디론가 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남편이라고 제가 믿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저한테 조금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집에서 제일 전과가 많고 제일 나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도박판 설계 마담 정도였고 저희 시아버지는 그냥 술주정꾼의 신경질쟁이였지만 제 남편은 아주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다니는 못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건 결혼 2년차쯤 되었을 때 제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자라고 있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처음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그닥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괜히 입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굳이 아이 낳아서 뭐하냐? 쓸데없이 애만 생겼네. 처음 남편이 임신 소식을 듣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살이 분별 없는 짐승도 자기 새끼가 나오면 예뻐서 멍하게 쳐다본다는데 어쩜 사람이라는 작자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외로운 임신 기간을 견뎌야 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자 남편은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술 먹으면서 옆에 여자 끼고 앉아있고 심심치 않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을 하고 나면 조금 가정적으로 변할 거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참 제가 헛된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조금도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제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빌미로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저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시동생은 얘의 그 번들번들한 눈으로 저의 부른 배를 음흉하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눈빛으로 겁탈당하는 듯한 느낌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생인 시동생을 볼 때마다 매번 그런 느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이유는 제가 친정을 일찍 잃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몹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외동딸이었거든요. 당신들이 살아계실 때 그래도 저에게 의지할 만한 남편과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급하게 소개받아 이 집과 사돈을 맺었던 거였습니다. 나름 딸 자식 보내면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재산도 꽤 넉넉히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그 재산 때문이었는지 저한테 꽤 친절하게 하던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차례대로 결혼 1년 되지 않아 돌아가신 후부터는 저를 천덕꾸러기, 하녀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웠지만 참 부모 없이 외로운 거 그거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운 일이라는 걸 저는 결혼 1년 차에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희망, 결국 헛된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집에 붙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만은 그래도 가정의 울타리를 꾸며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런 꿈도 아이가 1살이 채 되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굴러 들어오듯 들어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는 그릇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당신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피투성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일단 돈 되는 거 빨리 챙겨. 이 집 떠나야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씨, 잔소리 말고 빨리 챙기라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지르는 소리에 각자 방에서 꼼짝 않고 처박혀 있던 시동생과 아버님이 뛰어나오셨죠. 그런데 그 둘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 있었고 그 일을 세 식구가 꾸미다가 잘못된 듯 했습니다. 시동생이 험한 욕과 함께 자기 형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너 혼자서 움직이다 망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야, 이 자식아, 시끄러. 내가 널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야, 어쨌건 우리 여기 있다간 다 죽어. 빨리 짐 싸. 당장 튀어야 돼. 저는 아이를 업고 멍하게 서 있었고 남자 셋은 준비라도 했던 듯 분주하게 필요한 것들만 챙긴 가방을 들고 차례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요. 아, 몰라. 여기 있던 피하던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저와 딸아이를 버려두고 시아버지, 시동생과 함께 주렐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온몸에 그림을 잔뜩 그려넣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10명 넘게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와 남편과 시동생을 찾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몇 시간 전에 짐 싸서 말없이 뛰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대장인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제 딸아이를 휙 뺏어서 품에 안는 겁니다. 제가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어 딸아이를 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나타나기 전까지 애는 내 볼모야. 아니, 남편이 무슨 짓을 했길래요. 대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어쨌건 그 새끼 핏줄일 거 아니야. 자기 핏줄 귀한 건 알겠지. 아이 태어난 후로 단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 데리고 가봐야 눈도 꿈쩍 안 할 거라고요. 제 말에 아이를 안았던 그 사람 표정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영영 딸아이를 뺏길 것만 같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든 남편이 집에 들어오게 할게요. 들어오게 한 후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눈을 희번덕하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말로? 네 남편이 집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네, 어떡하든 집에 들어오게 만들게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제 얼굴을 보고 그 남자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이 빌어먹을 자식. 지 새끼랑 마누라랑 이렇게 두고 가는 새끼가 있네. 하긴 그 돈을 들고 튄 놈인데 지 마누라랑 자식새끼 귀한 줄 알겠어? 그 소리에 제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요? 놀라서 묻는 제게 그 남자가 정말 한심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 그 자식 아줌마 남편도 아니고 아줌마가 세컨드야. 우리 조직에서 도박 자금이나 나르던 사기꾼 새끼인데 간도 크게 그게 돈보따리 하나 들고 날랐어. 그거 아주 지동생이랑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아주 우리 손에 잡히면 껍데기를 벗겨버릴 테니까 똑똑히 잘 들어. 당신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기꾼 새끼,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 술집에서 평생 일하면서 그 돈 다 갚아야 될 거야. 알았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떡하든 남편을 집으로 불러드리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손이 발이 되게 그 사람들에게 빌었죠. 그 사람들은 내일까지 남편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딸을 찾아내 술집에 넘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우르르 나간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될 만한 것들을 집어가려고 했는지 여기저기 다 뒤집어 엎은 흔적이 생생했죠. 정작 그들이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저희 집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온 바닥이 구두 발자국에 험하게 찍힌 채 살림들이 뒤집혀져 있는 집을 보니 갑자기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시아버지가 몰래 돈이며 폐물을 숨겨놓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슬그머니 보니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돈과 금부치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일단 그것들을 싹 챙겨서 아이의 기저귀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남편을 알 법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그 누구도 남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길래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왔다 갔는데 제가 아주 멀리 다른 곳으로 남편이 도망갔다고 얘기했거든요. 당분간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꼭 남편한테 연락이 오면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10군데쯤 연락을 했을까요? 집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걔네들 간 거 맞아? 내가 당신 제주도로 갔다고 했어. 지금쯤 배 타고 갔을 거라고. 아마 다들 당신 찾으러 제주도로 갔을 거야. 일단 집으로 와요. 집이 제일 안전해. 야, 너 잘했다. 그래도 데리고 살았더니 쓸모 있을 때가 있네. 제주도면 뭐 그 섬 다 뒤지는데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야? 그거면 돼, 그거면. 한 달 동안 집에 있는 거 다 정리해서 가면 돼. 그런데 집에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뭐? 야, 너는 그걸 좀 숨겼어야지. 아, 아니다. 그래, 그거라도 주고 끝냈으면 됐지 뭐.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서 뭐 뺏어갔다는데? 그게 맞아? 야, 뺏긴 뭘 뺐냐? 다 내가 일한 거 알아서 챙긴 거지. 야, 넌 걔네 말을 믿냐, 내 말을 믿냐? 나야 당신 말을 믿지. 그러니 당신이 무슨 자기네 자금을 가져갔다고 막 그러던데? 야, 그거 다 걔네가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너 걔네 완전히 따돌린 거 맞지? 맞아. 집에 밥 있냐? 나랑 아버지랑 저 자식이랑 급하게 나오느라고 밥도 못 먹었다. 야, 고깃국 낭낭하게 끓여놔라. 술 사올까?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애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 당연히 술 좀 마셔야지. 그렇게 남편과의 통화를 한 후 저는 이를 악문 채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고기도 든든하게 끊어오고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이 모두 좋아하는 독한 소주도 가득 샀습니다. 그렇게 상을 차리고 있자니 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멀쩡하네? 그놈들이 갖고 놀았을 줄 알았는데? 너 혹시 걔네한테 협조하겠다고 했냐? 너를 이렇게 그냥 뒀을 리가 없는데? 세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그들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저와 딸을 두고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꾹 참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못 건드리더라고. 아, 그래? 그럴 놈들이 아닌데. 앞으로 걔네들 만날 일 있으면 애를 안고 만나야겠네. 야, 너 애 잘났다. 아주 쓸모있겠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이 어쩜 자기 딸의 존재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군소리 않고 세 사람의 밥상과 술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 따돌렸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부어라 마셔라 미성년자인 시동생까지 신나게 먹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세 사람은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골아 떨어진 걸 확인하고 바로 남편을 찾아왔던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다들 술 먹고 뻗어 있어요. 우리 아주머니 약속 잘 지키시네. 저랑 딸은 안 건드리시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또 그런 약속은 지켜요. 우리는 깡패지 사기꾼은 아니야. 깡패는 의리가 있고 약속은 지키거든. 근데 사기꾼은 그런 걸 안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줌마랑 딸은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험한 꼴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집 나가서 도망이나 가쇼. 아, 그리고 이놈들이 아줌마 찾아 보복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고. 그렇게 세 남자가 술에 취해 뻗어 있는 동안 저는 무작정 아이를 안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표를 끊은 후 무작정 내린 곳은 참 쓸쓸한 시골이었지요. 하지만 쓸쓸한 만큼 사람도 부족하고 아이도 귀한 곳이어서 저와 딸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의 정을 느끼지도 못했고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런 느낌을 가득 받을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10살 정도 될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살다가 저희 모녀는 조금 더 큰 도시로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은근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시골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본인이 뭔가 욕심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조금 큰 도시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옮긴 곳에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가외며 학원 같은 사교육받지 않고도 본인 노력으로 충분히 잘해주었습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아이가 가지고 오는 성적표가 저의 훈장이 되었고 그걸 볼 때마다 으쓱으쓱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한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갔고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취직을 1년 정도 미루고 조금 다른 일을 해볼까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내가 하는 일이 디자이너잖아. 그런데 선배들을 보니까 공장에서 원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면 디자인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공장을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원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지를 좀 배워보고 싶어. 아니, 기껏 대학 졸업해서 공장을 들어가겠다고? 일시적인 건데 뭐. 그곳에서 섬유 짜는 거, 염색하는 거, 시스템만 좀 파악하고 공장 나와서 제대로 취직할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엄마는 네가 크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참 대견한 딸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딸아이는 스스로 공장 생활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다니면서 만났던 철없고 해맑은 친구들과는 다른 현실적이고 생활력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엄마, 같이 일하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 공장에서 우리한테 일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말을 한 번도 곱게 하는 적이 없어. 딸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 겪은 거를 얘기해주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장이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좀 엄하게 사람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고가 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거칠어. 조금 힘들어. 너 힘들면 바로 그만둬야 돼. 알았지? 응. 그래도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배울 만큼은 배워볼래요. 사실 제가 걱정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저도 공장 다녀봐서 알잖아요. 저 같은 아줌마가 공장에서 일하면 다들 별로 관심도 안 보이는데 젊고 예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 여자들은 시기 질투를 하고 남자들은 이상하게 눈독을 들이기가 쉽거든요.
저도 공장에서 몇 번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오죽하면 나이 들어 살이 붙고 주름이 생기면서 좋은 거 딱 하나가 쓸데없이 추근덕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 딸이 몹시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공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왜? 1년은 버틴다고 하더니. 아니, 우리 공장 직원은 아닌데 우리 공장에 실을 납품해주는 회사 직원이 있거든? 직급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좀 무서워.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공장에 와서 나한테 차 마시자 그러고 같이 나가서 밥 한번 먹자고 그러는데 나 그거 너무 싫고 무섭거든. 얘, 너 당장 그만둬. 엄마가 그런 거 걱정했어,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나 휴가 내고 공장 안 나갔었잖아. 그 사람이 와서 나 막 찾고 사람들한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공장장이 내 전화번호 알려줬대. 미친 거 아니니? 아니 개인정보를 왜 알려줘?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 오고 나 너무 무서워. 전화 안 받으면 막 화내고 나 공장 그만둬야 되겠지? 당연히 그만둬야지. 당장 내일부터 그만둬. 그런데 그 다음날 딸이 와서 울상이 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장장이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고. 무조건 이번 달 말까지는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사정이 생겼다며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오만 나쁜 말을 다 하면서 책임감이 없다는 둥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받아주지도 않았다는 둥 아주 딸을 들었다 놨다 한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더 일을 해주고 그만두기로 했다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은 모습으로 공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딸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싶어서 딸을 붙들어다 앉혀놓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 실 납품한다는 사람이 딸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는 공장장한테 딸이 공장을 그만두면 자기네가 원사며 염색연료 납품하는 걸 다 끊어버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장장은 당장 딸이 공장을 그만두면서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딸한테 그만둘 수 없다. 그만두면 자기네가 받은 손해를 다 너한테 물겠다라고 협박 비슷한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 하나 들고 나는 걸로 물건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랑 데이트 좀 하고, 어? 내 여자친구로 옆에 있으면 공장 안 나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피해? 튕기는 거야? 너무 튕기면 재미없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런 협박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냐며 그런 놈은 말도 섞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딸이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나이도 많은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전투력이 좀 세졌거든요. 여자 혼자서 딸 하나 곱게 키우려면 어지간한 전투력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한테 꼬치꼬치 물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눈이 뱀처럼 무서운 사람인데 자기보다 거의 15살? 17살? 그 정도 많은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너무 무서운 인상이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데 자꾸만 딸한테 추근덕거리면서 희롱하고 사귀자 그러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이 여자를 여자친구로 점 찍었으니 누구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상한 말까지 해서 공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딸을 피하면서 수근수근 거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딸과 함께 공장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장 안으로 다 낡은 트럭 한 대가 탈탈탈 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아주 오래된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사람 얼굴이 어쩐지 눈에 익은 얼굴인 겁니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딸한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쿵 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딸을 뒤에 숨긴 채 미친 듯이 달려나가 일단 그 남자의 뺨부터 올려붙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갑자기 저한테 얻어맞은 그 남자, 분노에 가득 차서 저를 쳐 죽일 듯 쳐다보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야, 이 미친 여자는! 나? 네 형수다.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 하면서 사냐? 네 형이랑 예빈은 어디다 두고 혼자서 이 지랄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남의 귀한 딸내미한테 껄떡거려? 잠깐만, 형수가 왜 여기 있어? 제 엄마라고? 그때 그 피덩이? 그래, 이 자식아. 인정하기 싫지만 너랑 피나는 조카야, 이 새끼야. 그런데 그런 애한테 껄떡거려?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저는 미친 듯이 한때 시동생이라고 불렀던 그 인간을 잡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패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를 무서워하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밀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때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장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러다 사람 잘못된다며 저를 뜯어말릴 정도였죠. 저한테 잔뜩 얻어맞아 곳곳에 피가 터진 채 시동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 사장님한테는 말하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 어? 나 봤다는 말도 하지 말아줘. 저는 최 사장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잔뜩 겁에 질려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침 뚝 따고 남편과 시아버지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덜덜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래, 형수. 나 겁주려고 그러지. 최 사장이 없앴잖아. 나 최 사장 너무 무서워. 나요, 내 눈앞에서 형이랑 아버지 그렇게 된 다음에 최 사장 피해서 진짜 숨어 살았단 말이야. 나 이것도 그냥 아는 형님이 배달하는 일 시킨 건데 내가 그냥 괜히 허세 부리느라고 좀 높은 사람이다. 그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 안 주겠다고 그냥 뻥카친 거야. 나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최 사장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어? 너 최 사장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냐? 그날 형수가 쟤 데리고 도망간 날 최 사장이 우리 반 죽이면서 그랬거든? 만약에 우리가 형수랑 쟤 찾아가지고 뭐라도 하는 순간 바로 자기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형수랑 저 애 자기가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형이랑 아버지랑 다 형수 안 찾은 거였어.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작에 찾아가지고 작사를 내든 뭘 하든 했겠지.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형수 최 사장이랑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니었어? 그제서야 시동생이 말한 최 사장이 대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깡패는 의리로 산다고 했던 그 무서운 문신남이 바로 최 사장이었던 거더라고요. 시동생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왜 몰라?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장 달려오는 걸. 너 여기 있다고 내가 얘기해? 아니야. 나 여기 얼씬도 안 할게. 형수 인생에 얼씬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살려만 줘. 제발. 형수, 나 간다. 형수 오늘 나 여기 못 본 거야. 알았지? 그렇게 시동생은 불이 나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여자인가 봐. 그러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무슨 조직폭력배 배우인가 봐. 조폭마누라 아니야? 그런 수근거림을 들으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딸의 손을 잡고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제 딸, 오늘부터 여기 그만둬도 되죠? 제 서슬에 놀란 건지 아니면 앞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긴장을 한 건지 공장장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오늘까지 일한 건 계좌입금 하시고. 마지막까지 한마디 탁 날리고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손이 너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지들을 한참 벗어난 후 딸이 저한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한 번도 아빠와 지난 세월에 대해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딸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딸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고 자기는 그냥 회사 들어가서 얌전히 회사나 다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을 향해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며 시아버지 모두 그 최 사장 손에 비명행사한 것 같은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 둘의 명복이라도 빌어줘야 되나 싶으면서도 최 사장이 마냥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시동생도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늘 마음에 짐덩이 같았던 두 남자의 말로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